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홍춘욱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 경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대략 한 30분 조금 더 강의하고 우리 최 기자님과 함께 Q&A까지 시간이 여건 닿는 데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 들어서서 이 경제 전망 통계들이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저 역시 이코노미스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이코노미스트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직업이냐 하면 경제에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들, 예를 들어서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그리고 가능하면 주가까지 이렇게 핵심 변수들을 전망하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제가 27년 이 일을 해왔는데 올해처럼 틀린 해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운 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러면서도 어떤 주어진 조건, 경제의 여러 동향들을 이 조건이 또 주어지면 저희들이 또 그럭저럭 해나갈 수 있는데, 올해는 그 조건이 많이 틀린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드리고 시작하느냐,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의 올해 경제 전망치의 변화를 그림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제일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올해 1월달 전망이에요. 올해 1월달 전망 보시면 뭐 중국도 플러스 성장에 미국, 유럽까지 다 2에서 1% 성장으로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졌고, 실제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우리 연초에 수출 플러스로 돌아서는 좋은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4월 달 전망이 이제 녹색으로 바뀌는 저 그림인데, 저기서부터는 전부 하향 조정이 시작됐고,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쑥색, 제일 청록색으로 돼 있는 게 얼마 전 있었던 6월 달 전망인데, 6월 달 전망치는 뭐 거의 패닉입니다. 결국 뭘 이야기하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까지 하향 조정된 일은 제가 경제 전망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021년, 그러니까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년 전망치는 또 상향 조정 중이다. 야,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흥미로운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의 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이 올해 그렇게 많았는데 내년은 또 무슨 수로 상향 조정됩니까? 이 오늘 의문을 풀어볼까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올해 왜 하향 조정을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걱정했던 세컨드 아웃브레이크가 시작돼 버렸다라는 거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4월 달에 한번 큰 산을 그리고 좀 안정되는 척하다가 이제 락다운, 다시 말해서 사회적 격리를 아주 세게 하던 걸 풀어주자마자 세컨드 아웃브레이크, 세상에 2차 대감염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걸 한눈에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의 신규 확진자 수에 비해서 7, 8월 신규 확진자 수가 더 늘었어요.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하반기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많이 약화되는 거죠. 실제로 최근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고용 통계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나빴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이유들이 오늘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거죠. 아니, 저렇게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이거 뭐 정말 올해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저렇게 2차 대확산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년 성장률 전망은 왜 상향 조정합니까? 궁금하죠, 그죠? 바로 다음 그림 때문일 텐데요. 예,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망자 숫자입니다. 이상하죠? 방금 전에 신규 확진자는 4월보다 8월 데이터가 2배 넘었죠? 근데 사망자 통계 보세요. 3월 달에 비해서 절반 이하죠. 이건 뭘 뜻합니까? 예, 뭐 이제 저희가 그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단언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대안은 크게 두 가지 아니냐. 첫 번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독성이 약화된 대신 확산 속도가 높은 변종이 나온 거 아니냐. 궁금해가지고 여러 논문도 찾아보고 했더니 변종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렇게 단정짓기 어렵대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확산을 막지는 못했지만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 거는 억제하는 데 성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어마어마한 의료진의 노력과 경험 속에서 그쵸. 어떤 약을 쓰면 효과가 좋더라. 어떤 약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감들을 갖게 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유럽의 코로나 사망률 통계를 보여줍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저게 어느 나라냐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다시 사망률 4% 5%예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의 코로나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 그냥 이제 치명률 또는 사망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숫자는 지금 1% 밑으로 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통계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뭘 의미하고 있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충격은 올해 내내 지속될 것 같다. 근데 지난 3, 4월에 비해 지금 7, 8월에 벌어지고 있는 더 많은 확진자 수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를 억제해 주는 역할 정도는 이제 가능하겠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라는 그 공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숫자라는 거죠. 이거는 뭐가 도움이 된다?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본다면 전 세계의 의료 시스템, 헬스케어의 전문가들이 정말 시간과 땀을 기울여서 어마어마한 노력 끝에 어느 정도의 대응 방법들을 지금 찾아내는 데 성공한 거 아니냐라는 희망적 메시지가 여기서 오고 있는 거죠. 물론 저도 모더나를 비롯해서 옥스퍼드나 또는 화이자 같은 세계적인 수많은 의료기관 어디서 제대로 된 백신이 나올지 저도 모릅니다. 다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의료진,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대단히 많은 노력 끝에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들을 조금씩 찾아내고 있다라는 긍정적 징후를 무시할 수는 없구나.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다 그렇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나가 볼까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분들이 연령대별의 생존율. 이거 무서운 통계죠. 그래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난 4월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그리고 저 위에 숫자가 좀 올라가기 시작한 저 빨간 점이 어디냐 하면 4월달 지나서 5월달, 6월달입니다. 자, 어떤가요? 생존율이 연령대별로 전부 올라간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조차 생환율, 예를 들어서 80대 이상 환자들 중에 안타까운 비유입니다만 10분이 들어가셨으면 한 분만 걸어 나오던 게 지난 3, 4월의 상황이었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근데 최근 들어서서 4, 5월 들어서 어떠냐? 한 5분 중에 2분, 3분이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즉 저희들이 경제학자로서 뭘 알겠습니까? 이코노미스트로서 경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저희들이 이제 의료 전문가들의 통계들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여러 최근의 최신 연구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상당히 많은 진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완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의 전망의 전제는 이제 나왔죠. 하반기가 되면서 추워지면 세 번째 아웃브레이크가 날 수도 있다. 이거 좀 배제 못한다. 그거 동의합니다. 벌써 유럽이 지금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밝지 못하다. 그러나 올해 굉장히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코로나의 확산을 억제하지 못했지만 치명적 사망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궤를 찾아가고 있고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말자. 이건 결국 올해 이후 내년에 회복의 가능성들을 상당히 신뢰할 만한 그런 잣대들, 근거들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올해는 굉장히 성장률 전망에 하향 조정이 거듭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만 2%로 하향 조정한 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지난 3, 4월에 비해서 걷잡을 수 없는 공포는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당신 말대로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말대로 올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굉장히 심하게 한 다음에 내년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전망을 한다면 전망에서 이런 경제가 V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나이키 모양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징후들이 나타난다면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수년간, 다시 하겠습니다. 적어도 3, 4년간 제로금리의 시대가 세계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이제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그림의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우상향하죠. 저게 뭐냐면 잠재 GDP라는 것입니다. 잠재 GDP가 뭐야?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많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동차 공장의 캐파를 생각하십시오. 한 100만 대 정도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공장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기업들이 새로운 설비 투자를 갖다가 하면서 점점 생산성이 향상되니까 올해 100만 대 캐파라도 내년은 105만 대, 내후년은 110만 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해 나가죠. 저게 바로 경제의 캐파입니다. 그게 잠재 GDP죠. 그리고 이제 빨간 선이 뭐냐? 실제 판매량이다. 자동차의 실제 판매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100만 대 캐파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쇼크가 와서 올해 70만 대 팔았다. 벌써 가정이 떠오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그래도 잘하고 있는 편이지만 얼마 전 믿지 못할 통계 한번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인도가 자동차 판매량 전년 대비 마이너스 90% 이상을 기록하는 거 보셨잖아요.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걷잡을 수 없는 경제 충격이 발생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업종이 자동차라든가 여행이라든가 그 다음이 리테일입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가게 되고 물건을 사러 나가지 않으며 여행을 다니지 않게 되는 환경에서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될 때 자 100만 대 캐파를 갖고 있는데 70만 대만 팔렸다. 자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파란 막대기가 경제 내에 존재하는 팔리지 않은 재고를 나타냅니다. 자 30만 대의 재고가 생겼다. 큰일 났죠. 자 이 회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처음부터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기 뭐 후방 카메라라든가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예전에 돈 받고 팔았던 옵션을 그냥 껴주겠죠. 사실상의 가격 할인을 들어갈 겁니다. 또 그걸로 끝날까요? 안타깝지만 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또는 하청 근로자들에게 고용의 불안 가능성들이 높아질 겁니다. 자, 그 다음 해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후차에 대한 교체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7년 이상 몰았던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이걸 친환경차로 갈아타는 경우에 1,000만 원 지원해준다, 2,000만 원 지원해준다. 이런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옵니다. 저희 벌써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린 뉴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의 뉴딜 정책에 수혜를 입어서 자동차가 다음 해 2021년 110만 대 팔렸다고 가정해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70만 대가 110만 대 되니까 성장률 얼마예요? 50% 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 해결됐나요? 아니죠. 왜? 야적장에서 비 맞으면서 녹슬어 가던 30만 대의 자동차 중에 10만 대만 지금 해결이 됐죠. 70만 대, 110만 대니까 캐파는 그냥 유지되고 있는데 여러분 불황이 오면 생산성이 더 향상돼요. 왜? 근태가 좋아지고요. 더 집중력이 높아지며 경제 내에서 어떻게 보면 효율이 올라가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걸 벌써 보는 순간 경제에 한번 외부 충격이 와서 쾅 하고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 그 재고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봐주십시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GDP 갭 파란 막대기입니다. 자 마이너스 가죠? 자 그게 플러스 돌아서는데 몇 년 걸립니까? 7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2015년에 금리 인상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괜히 2015년에 금리를 인상한 게 아닙니다. 그 해에 경제 내에 존재하던 과잉 재고를 털어서 경제 내에 존재하던 안타깝지만 과잉 실업, 구조적인 실업 문제를
그때 돼서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은 그전부터 엄청나게 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못하다가 2015년 그것도 연말에 했어요.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2018년에 금리를 한 해에 3번씩 4번씩 올리다가 주식시장이 또 2018년 어려워졌던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 사례를 본다면 지난 2008년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냐면 마이너스 2.5%예요. 와, 글로벌 경제 위기 때 미국 성장률 마이너스 2.5인데 이번에 올해 몇 프로라고요? 마이너스 8% 보셨죠? IMF 전망이 마이너스 8%였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발생한 어마어마한 경제 충격으로 인해 경제 내에 존재하는 팔리지 않은 수많은 재고들, 야적장에 쌓여서 먼지를 맞으며 녹이 슬고 있는 그 수많은 자동차들은 몇 년 걸려야 다 해소될까요? 7년? 그렇게는 안 봅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과거에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7년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면 1, 2년에 끝날 것이냐? 얼마 전 연준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죠. 평균 물가 목표제. 왜 그 말을 했는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경제 내에 이렇게 많은 과잉 재고로 인해서 실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임금도 못 올리고 또는 노후차, 연식이 바뀐 차를 할인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물가 오르기 어렵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올해 만약에 제로 물가고 내년 물가 상승률이 4%라 하더라도, 자 여러분, 0%와 4%를 합치면 2년 평균 물가는 얼마예요? 2%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올해 사실상 미국이 제로 물가거든요. 1% 밑에 있습니다. 내년 물가가 3, 4% 나오더라도 평균 물가 2% 안 되기 때문에 금리 동결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 정책을, 평균 물가 목표제를 왜 꺼내기 시작했느냐? 이미 그건 작년부터 미 연준 내에서 보고서로 이미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작년에 썼던 책 Evolution or Revolution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에서 계속 물가, 평균 물가 목표제를 이야기하는 게 2014, 15년에 정책금리 인상이 혹시 빨랐던 거 아닌가에 대한 고민 속에 나온 거였죠. 결국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전망에서 자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라면 올해 내년 정도는 제로금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놓고 이야기하자면 저는 7, 80% 정도의 가정으로 2022년도 제로금리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앞에 펼쳐진 경제의 환경은 저물가 제로금리의 시대로 상당 기간 가는 새로운 시대, 뉴 에라가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이야기만 너무 많이 했네요. 한국 볼까요? 한국은 빨간 선이 과잉 재고입니다. GDP 갭 아까 있었던 막대 그래프가 우리나라 이제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 파란 선이 뭐냐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는지 다 나오죠? 2012년부터 우리나라 GDP 갭, 과잉 재고가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경제 내에 과잉 재고 문제로 신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후 지금까지 어때요? 8년째 물가 목표를 달성 못하고 있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목표가 2%잖아요. 그 2%를 달성 못한 지 8년 됐어요. 자, 평균 물가 목표제를 한국에 도입하면 우리나라 정책 금리는 제 생각에 5년이나 6년 뒤에도 힘들지 않겠어요? 물론 한국은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 안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제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잘 안 보여요. 왜 그러냐고요?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2018년에도 마이너스 GDP 갭에 그거 보이시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안 됐는데도 정책금리 인상했어요. 기억나시죠? 2차례 인상했던 거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한국중앙은행은 물가 목표에 대해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둔감한 편이에요.
저희들끼리는 그럽니다. 아파트 가격 목표제라고 부르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금리 인상. 이게 한국은행의 목표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희들 생각엔 그렇습니다. 미 연준은 제 생각에는 2022년, 23년 정도까지도 제로 물가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은행은 제가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올해 내년 사이에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하기는 어렵고, 더 나아가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8년째 GDP 갭이 마이너스인데 올해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2% 성장한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죠. 그러면 저 GDP 갭이 더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러니까 올해 내년 사이에 태풍으로 인한 식료품 물가, 신선제품 물가를 제외한 우리 경제 내에 존재하는 물가 압력은 굉장히 낮을 거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제로 금리의 시대는 꽤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럼 한국은 몇 년? 적어도 한 1, 2년 이상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제로금리 정책, 현재와 같은 0.5%를 오히려 저는 더 인하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전망은 다 했고요. 경제 전망 다 끝났습니다. 전망 다 끝났고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은 10여 분 정도를 이용해 가지고요, 간단하게 이제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중앙은행이 제로금리를 한 것도 모자라서 양적 완화, 저 파란 선을 봐주십시오. 저게 연준의 자산 규모인데 저게 양적 완화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자, 양적 완화를 저렇게 많이 하면서 온 경제 내에 돈을 뿌리는데 인플레 안 날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인플레가 나는 이유가 잘 안 보입니다. 왜 그런가? 밑에 있는 빨간 선 때문입니다. 빨간 선이 뭔가요? 초과 지준, 이렇게 적혀있죠. 초과 지준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앙은행은 각 은행들한테 예금 받은 것 중에서 일화를 달라 그래요. 그게 지준입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는 100만 달러 예금이 들어오면 10만 달러를 중앙은행에 재예치하라 그럽니다. 왜? 뱅크런 날까 봐. 우리 2010년 저축은행 사태 기억나시잖아요. 그 더운 여름 장마철에 끝도 없이 은행 앞에 줄지어 서 있던 모습들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예금을 찾아오더라도 빼줄 수 있도록 지급준비금 제도라는 걸 채택하고 있는데, 저 지급준비금을 규정이 아까 얼마라고요? 100만 불에 10만 불이다. 근데 그거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한 게 초과지준이에요. 지금 미국이 제로금리거든요. 여러분, 제로금리를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중앙은행이 암만 돈 뿌려도 저 대출 안 해요. 중앙은행님이 아무리 저희한테 양적 완화로 채권 가격 좋은 거에 잘 사주더라도 저는 회사채도 살 생각 없고 다른 데 투자할 생각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은행이 저렇게 많은 거죠. 이게 신용경색이라는 거죠. 불황입니다, 여러분. 불황에는 돈을 암만 뿌리고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경제가 잘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따라서 저 초과 지급 준비금, 저 빨간 선이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와야 정말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희망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해봐야 그럼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중앙은행이 아무리 시장에 나가서 채권을 사들인들 그 채권을 팔았던 사람이 금융기관들인데 증권사, 연기금, 보험, 은행 등이 중앙은행에게 채권을 다 팔고 난 다음 돈을 받아가서 그 돈을 현찰로만 들고 있고 은행 예금만 맡겨버리면 경제에 돈이 안 돈다. 그럼 영영 경제 회복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정부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재정지출이죠. 우리만 하더라도 벌써 3차 추경, 4차 추경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때 정부의 정책이 재정지출을 확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재정지출의 확대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금리가 제로금리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100조 원 정도 적자 국채를 찍었다. 적자가 100조다. 한 해 이자 얼마예요, 그러면? 적자 국채 이자가 얼마입니까? 1조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실질적인 부채 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자 부담이에요. 부채의 절대 외형 규모? 한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자국민들이 안 사주는 나라가 잘 있습니까? 적어도 선진국 중에는 없잖아요. 유럽에서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문제된 것도 다 자기네 나라 통화로 발행한 게 아니라 유로화로 발행했다, 그 꼴이 난 거죠. 우리는 원화로 발행하잖아요. 미국은 달러로. 여러분,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저 파란 선, GDP 대비 정부의 이자 부담이 끝없이 떨어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저는 달러의 약세 전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림에서 파란 선이 뭐냐 하면 미국의 정크 본드 스프레드, 테슬라라든가 포드 자동차처럼 신용 등급이 트리플 B 이하에 있는 채권을 정크 본드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이 쓰레기 채권이라는 안 좋은 뜻이 많으니까 그렇게 부르기보다는 하일드 본드, 고수익 채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저 고수익 채권의 가상금리, 같은 동일 만기의 국채 대비해서 가상금리, 웃돈을 얼마나 줘야 채권이 소화되느냐를 보여주는 게 파란 선입니다. 그리고 음용으로,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불황이에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는 구간이 불황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황이 오는 순간 파란 선이 상승하죠. 그리고 파란 선이 상승할 때 빨간 선이 올라갑니다. 빨간 선이 뭐죠? 달러 가치입니다. 글로벌 주요 통화 대비한 미국 달러의 가치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경제가 나빠지고 경기가 나빠지며 불황이 출현해 기업의 파산 위험이 높아져서 신용 등급이 낮은 투기 등급에 있는 채권들이 파산의 리스크들 부각되면서 금리가 급등하고 가격이 폭락할 때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미국의 가상금리가 폭등했던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떨어지고 있죠. 즉, 뭘 의미합니까? 정크본드의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곧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생각이 조금씩 적극적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물론 저 돈이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요. 지금처럼 대규모의 외국인 매도가 출현하던 환경에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빨간 선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건 그렇게 나쁜 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그림을, 그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파란 선은 코스피 지수, 지난달까지의 코스피 지수, 빨간 선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환율이 상승할 때, 달러가 강세일 때,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달러의 가치가 상승할 때 주가는 빠지죠. 자,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장 자체야, 주식 시장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예측이. 그 예측이 가능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달러의 약세 흐름이 고착화되는 징후가 보인다면 결국 시장에 다시 유동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 되겠죠. 빨간 선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파란 선은 외국인 주식 순매수입니다. 환율이 상승할 때 외국인이 팔죠. 또 외국인이 팔아서 환율이 오르는 것도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게 선우냐 하면 저는 같이 된다고 봅니다. 이거 피드백을 준다고 저희들은 이야기하죠. 이런 관계들을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는 조금씩 저는 후반부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은 이 정도 하고요. 부동산 어떨까? 오늘 제가 주코노미 콘서트 놓고서 주식 이야기만 너무 해서 죄송하고요. 부동산요, 전 좋아 보입니다. 왜 좋아 보이냐 이렇게 물으시면, 일단 저는 원래 강세론자였던 이유가,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 근데 이거는 앞에서 이상호 의원이 잘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잠깐 환율 요인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저 빨간 선이 환율, 파란 선이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률인데, 빨간 선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시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외국인 매도 속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등했다가 1,300원, 1,500원까지 올라갔다가 훅 빠지는 시기가 언제냐? 저 그림 보시면 2009년. 그렇죠. 또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7년, 16년, 17년 떨어지죠. 그때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나쁜 적이 별로 없어요.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벌써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인데, 그 미국의 정크본드, 그죠? 투자 부적격 등급대 가상금리가 막 떨어지고요. 더 나가서 연준이 돈을 마구마구 풀어가지고 시장의 유동성들이 막 풀려 있는데 초과 지준도 좀 줄면서 유동성이 막 돌아다니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급등하다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물론 환율이 뭐 급락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얼마 전에 1,300원 근처에 있던 게 지금 1,100원대까지 떨어질 정도로 환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환경은, 주식 시장도 그렇지만 주택 시장에도 그렇게 나쁜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 이제 우리는 다 알죠. 해외에서 유동성 들어와요, 그죠? 첫 번째 유동성. 들어온 돈들은 원화로 환전될 테니까 주택 공급이든 뭐든 이런 요인을 다 제치고 보더라도 경제 내에 돈이 더 돈다는 뜻이 되죠. 두 번째 뭐죠? 이 환율이 급등했다 떨어져요. 물가가 오를까요, 여러분? 환율 1,300원일 때도 우리나라 물가가 마이너스였죠. 올해 5월달 물가 마이너스였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환율이 떨어진다면, 뭐 급락한다는 게 아니고요, 한 1,100원대 정도만 유지하더라도 이전보다 환율 떨어졌는데 수입 물가가 오를까요? 그죠. 세 번째, 환율 막 급변동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채권 시장도 충격받잖아요. 외국인들 우리나라 채권 팔고 나가는 거에 대한 공포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환율 저렇게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왔는데 우리나라 국채 외국인이 막 팔고 떠난다는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 않는다면, 시장 금리, 그러니까 정책 금리는 저는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시장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왜? 정부 정책 금리의 인하 가능성이 뭐 예를 들어서 낮아졌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금리는 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장기 금리는 좀 올랐잖아요. 근데 이런 금리 오르는 것을 해외에서 유동성들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 금리의 급등세가 또 진정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보더라도 환율 떨어질 때 부동산 시장이 아주 그렇게 급박하게 위험에 처한 걸 저희는 본 적이 없더라. 그리고 더 나가서 앞으로 수년간, 뭐 꼭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라면 적어도 내년 내년까지는 제로금리 시대를 계속 우리가 봐야 될 것 같다. 여기다가 세 번째, 공급이라는 게, 주택 공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급박하게 늘어나기 어려운데, 아무리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핵심 수도권 지역에 13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그러지만 그게 계획대로 신속하게 착착착착 진행되더라도 빨라야 분양 22년, 23년으로 보여지는데, 저 호수에 있는 물로 산에 불을 끌 수 있는가? 이런 면을 우리는 다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거죠.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결론이 이제 도달했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택 공급과 주택 시장의 관계를 보여주는, 제가 제일 주택 시장 설명할 때 가장 즐겨보는 차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 선은 주택 가격, 빨간 선은 주택 공급 증가율입니다. 착공 증가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집값이 오르면, 주택 가격이 막 오르면 분양이 잘 되잖아요. 몇십 대 1이 납니다. 몇백 대 1도 얼마 전에 수색에서 났죠. 자, 이렇게 주택 청약 시장이 과열될 정도로 주택 시장의 수요가 막 급격하게 늘어나면 착공, 땅을 파는 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땅을 막 파기 시작하면 그로부터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정도 뒤에 입주하죠. 그 뒤 어떻습니까? 가격이 조정받죠. 그래서 공급이 늘고 빨간 선이 확 증가한 다음에 그 뒤로 한 2, 3년 지나면 집값이 빠져요. 과거에 항상 이랬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이게 깨졌죠. 2016년, 15년부터 계속 주택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주택 착공은 마이너스 20%, 30%를 몇 년째? 17, 18, 19, 20. 적어도 만 4년에서 5년 정도는 주택 공급이 줄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수의 물로 산에 불을 끄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그걸 나르기 위해서는 덤프트럭도 놔야 될 것 같고요. 또는 헬리콥터도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부의 정책이 공급 확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온 것이 주택 가격에 바로 안정으로 간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환경이 올해 내 경제에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2020 지코노미 언택트 콘서트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님의 마지막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럼 대표님 잠깐 모시고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최 기자님 안녕하세요. 글로 오라고요? 네. 가까이 가면 이게 불안한데. 저는 자가격리를 확실히 하는 사람이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자, 지금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역시. 네. 가끔 봐야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네. 드릴게요. 강연은 어쩌고 너무 잘 들었고요. 자, 지금 정부가 세계 각국 정부가 유동성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금리는 제로이니까. 제로 금리가 앞으로 더 갈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그걸로 인해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이제 사람들이 자산을 이제 뭐 불리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게 좀 부실하거나 거품이 생겨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예, 그걸 감내하는 거죠. 네? 감내한다고요? 예, 각오하고 하는 거죠. 그걸 하시는 분들께서 예, 그러니까 이제 실물에 돈이 가야 되는데 우리 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실물에 돈이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실물에 돈이 안 가는 이유는 돈 빌려줬다가 부도 날까봐 걱정이 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 돈을 뿌려서 이 유동성을 공급시키면서 집값이랑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급등 중이죠. 주식 가격만 다들 이야기하는데 집값이 사실은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도라는 거죠. 저는 왜? 담보 가치를 올리는 거죠. 주택 담보 대출이든 뭐든 자산의 가치를 갖다가 급락했던 자산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시작하면 그에 따라 담보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은행들이 신용 중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야, 값이 저 올라가니까 좀 대출해줘도 되겠다. 저거 담보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돈 빌려줘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나쁜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나쁜 점이 있죠. 첫 번째는 버블 리스크. 이거는 이제 최 기자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는 당연히 좀비 기업을 양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금리에다가 담보 가치가 유지된다 그러면 조금 망해야 될 기업 같은데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적 혁신 이런 걸 저해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나쁜 점을 중앙은행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걸 각오하고라도 지금 코로나의 충격이 너무나 크니 특히 구조적 실업, 그죠? 우리 실업이 너무 심하니까 이 문제를 이겨낸 다음에 그때 대응하면 될 일이다. 일단은 불을 끄는데 진짜 집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젠간 그 불을 끄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에 어떤 거품이 있다면 그게 터지고 그러겠죠. 주식 자산이 터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패닉이 올 수도 있는 야,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경제 위기,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든 뭐든 최근 사이에 있었던 경제 위기를 한번 저희가 회고해 보면 첫 번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두 번째가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붕괴, 세 번째가 1990년에 있었던 일본 버블 붕괴, 이렇게 지난 한 30년을 생각해 보면 세 번이나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 이후에 깔끔하게 해결된 적이 잘 없어요. 대표적인 2008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2008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2010년 그리스 사태 그리고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이 자산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회복이 확 되긴 하는데 그 뒤 조금만 정부가 이제 스탠스를 바꿔서 자 이제 구조조정하겠다. 야 이제 부채 줄여. 뭐 이렇게 나오는 순간 순식간에 시장이 한번 휘청하는 걸 우리가 봤죠. 또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붕괴 이후에도 2001년 9.11 테러, 그 다음에 2003년 이라크 전쟁, 우리는 카드 위기까지 연이은 위기에 고생했고 뭐 90년 일본 버블 붕괴는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위기를 잘 이겨내더라도 그 다음은 울퉁불퉁한 자갈길이다. 그러니까 그냥 아스팔트가 쫙 펼쳐진 고속도로가 아니라 회복 후 또 분명 지금 최 기자님 이야기하셨던 이런 문제들 속에서 시장의 변동성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들은 어쩔 수 없는 일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리스크가 있다면 지금 정말 좀 본인의 어떤 능력 한도치를 넘어서 아파트, 내 집 마련 이렇게 나서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영끌은 반대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봄이 영끌의 전성기였는데 이때 저는 뭐 일관되게 반대 의견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게,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 그 윷놀이 하다가 말을 전부 한 말에다 내 말을 다 올려가다가 한 번만 삐끗해도 새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아까도 솔직하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자면 우리 경제를 비롯해 세계 경제는 이번 충격 이후에 회복은 내년에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럼 2022년은 이렇게 물으면 그때는 또 전망이 밝지 않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요인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하면 투자의 기회는 늘 와요. 너무 조급해서 이번이 아니면 안 되고 이번이 놓치면 끝이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거 정말 위험한 전략이고,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 성공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때가 많았다. 물론 대세 상승장을 만나면 문제 없는데 이미 우리가 15, 16, 17부터 시작해서 만 6년 올해까지 가면 만 6년 오를 것 같은데 시장 가격 자체는 이미 레벨이 많이 업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연끌해서 얼마를 더 벌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저는 지금 여력을 갖고 계시는 분,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전세를 자기 돈으로 갖고 계신다. 대출 없이. 그러면 대출 이런 분들은 능력자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시장에 정부가 요새 열심히 규제 정책을 펼쳐서 시장이 좀 조정이 오고 그러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걸 기회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금리의 주택 공급 부족은 이어지니까 시장 자체는 그냥 이제 탄력은 좀 둔화되더라도 여전히 저는 우상향한다고 보니까 매매하는 건 문제 없다.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불황의 유동성이 없는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영끌했다가 이게 잠깐만이라도 시장이 조정을 좀 크게 받거나 작은 계획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너무 과거의 경험이 많으니 그건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늦은 마련은 필요하지만 무리는 절대 하지 말아라. 예. 예. 안타깝게도 좋은 기회, 가장 좋았던 기회는 죄송합니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좋은 기회는 또 온다. 예, 우리나라 변동성의 나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궁금한 게 그 이제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게 어떤 글로벌 경제, 미국의 경제, 또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또 어쨌건 영향을 받으니까 대선의 어떤 향방이 어떤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이 사태 속에서 빨리 재난을 구원하고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 8% 수렁에 빠진 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업무를 맡고 시작하는 거니까, 실제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2009년에 오바마 정부가 정권 교체를 8년 만에 했는데 그 뒤 뭐 문제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번에 뭐 바이든이 될지 아니면 트럼프의 연임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실합니다만 누가 되든 일단 적어도 내년 정도까지 정책 기조에서는 바뀔 건 거의 없다. 이건 지금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화재 현장에서 빨리 물을 뿌려서 사람을 살려내는 중일 때는 문제 없다. 그 뒤는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이벤트는 불확실성에 대한 게 좀 악재지, 오히려 대통령 선거 이후에 누군가 결정이 되면 그 뒤는 오히려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도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표님의 강연 그리고 문답까지 이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